네, 주말 동안 불확실했던 지금 이벤트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이 잭슨홀 미팅에서도 다소 좀 명확한 사인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심층적인 토크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KTB 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저는 명확한 사인이 나왔다라고 봤는데요.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점을 좀 관전 포인트로 보셨나요? 예, 역시 파월 의장은 좀 그 시장과 소통하는 달인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을 이제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네. 지난 주말 잭슨홀 미팅에서 제가 이렇게 곰곰이 보니까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임박성, 곧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면서 네. 시장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데 초점을 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 얘기는 뭐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파월 의장이 계속 주장했던 논리,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테이퍼링 자체를 오래 하지 않겠다라고 연초만 해도 계속 주장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을 바로 하지 않겠다라고 네. 이제 주장이 좀 바뀐 거고요. 일종의 일보 후퇴한 거죠. 그런데 그 두 금리 인상이든 테이퍼링이든 어쨌든 통화 긴축에 대해서 약간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는 파월 의장의 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플레이션, 두 번째는 고용이 아직 멀었다. 그런데 고용 지표는 시장에서 지금 분석가들이 볼 때는 네. 순항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말에 이제 신규 일자리 창출이 지표가 그렇죠. 나오겠습니다만은 실업률이 일단 5.4%. 제가 해본 바로는 한 월간 한 20만 개만 일자리가 창출돼도 네. 한 내년 연말 정도면 4% 실업률이 깨집니다. 3%대 실업률로 거의 준완전고용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고용 지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변수가 있지만 그런 대로 순항할 것이다라는데 지금 무게 중심을 두고 있고요, 네. 초점을 두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아주 고집스러운 주장인데요, 파월 의장의. 네. 이 부분이 이제 뭐 다음 주에 생산자 물가라든지 그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또 9월 중순에 나올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되면서 확인되겠지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의 어떠한 그 조건이 네. 파월 의장의 주장대로 안 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는 계속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뭐 대체적인 이제 의견이 그런 편이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의 어떤 선을 그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느냐, 약간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더 확률상으로는 높아지고 있다. 고용도 제대로 가고 있고 물가도 생각보다는 높게 나올 경우에 네. 파월 의장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한참 미룬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좀 단축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긴장하면서 네. 아마 반응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연내 테이퍼링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금리 인상과는 확실히 별개다라고 맞습니다. 제시를 했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게 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 고용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고용 지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는 않다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맞습니다. 뭐 그것도 의견이 뭐 상당히 뭐 엇갈리고 있는데 네. 분석가들마다 엇갈리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나온 지표, 팩트를 보면 어쨌든 지금 생산자 물가가 미국이 6%대 그리고 CPI, 뭐 소비자 물가, 헤드라인 물가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5%대 중반이거든요. 그렇죠. 과연 얼마나 낮아질 수 있을까? 참고적으로 어쨌든 아시다시피
연준이 목표로 하는 근원 물가의 기준선은 금리를 올리냐 말이냐 기준선은 한 2% 정도지 않습니까? 훨씬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파월 의장이 주장하고 있는 일시적인 것이 사라져도, 그러니까 뭐 상반기 기저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져도 떨어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쪽으로 최근에 조금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어쨌든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금리 인상은 좀 늦을 거야라고 계속 이제 주장하는데 그 주장의 논거가 제가 볼 때는 조금씩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나눌 때 이제 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 상황을 놓고 보면 수입차 시장이 전년 대비 70% 수입차가 늘어났어요. 네. 우리나라에. 사치품 소비가 상당히 늘어났고요. 지금 소비자 물가 인상 부분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가격이 상당히 오르면서 마치 인플레이션이 크게 오른 것처럼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양극화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라 그러면 소비 시장에 있어서의 이 극단화의 문제, 즉 돈 있는 사람과 이번 팬데믹으로 큰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 간의 소비 성향은 완전히 갈리고 있다.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아까 근원 소비자 물가 말씀하셨지만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게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단 말입니다. 3.6%로. 자, 이렇게 나가다 보면 결국은 미국에서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은 소위 10%만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시장이지 그렇지 않은 개인 투자가나 소액 투자가들의 시장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마치 호황으로 가고 있는 듯한 이 모습은 일루전이라 할까요? 환상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도 평가하는 분들을 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죠. 사실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하지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3월 중순부터 지금 8월 말까지 진행된 바이든 정부의 실업수당 추가 지원 네.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실업률이나 고용 사정은 약간 왜곡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뭐 일 안 해도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네. 실업수당을 주니까 지금은 괜히 뭐 나갔다가 뭐 코로나 걸릴 수도 있고 뭐 리스크를 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추가 실업수당 지원이 이제 8월 말로 거의 90% 집행됐거든요. 9월에 실질적으로 마치죠. 네, 실질적으로 9월 달 되면 일을 하러 나가야 됩니다. 미국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 기업들은 훨씬 더 강력하게 일자리를 지금 일하러 나올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인 구직 비율이 사상 최고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뭐 정책적인 어떠한 왜곡 현상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변수이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금의 고용 추세를 지금 심각하게 개선 추세를 막을 만한 그런 요인들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네. 왜냐하면 생산 활동이 재개되면 여러 가지 뭐 유통이라든지 소매도 같이 살아나게 되고 어느 정도 뭐 바이러스가 잡히면 연말 시즌 소비 시즌에는 소비 지출과 여러 가지 서비스 활동도 훨씬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정말 극단적인 팬데믹이 다시 오지 않는 한 미국 고용 지표는 조금 추세적으로 개선된 어떤 사이클에 들어간 게 아니냐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7월 달 신규 일자리가 94만 개 개선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20만 개만 개선돼도 내년 말이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잘하면 때도. 뭐 3.9% 이런 실업률이 나올 거라는 거죠. 네. 나오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고용 기준, 고용 지표의 어떠한 통화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준은 거의 충족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7월 FOMC 의사록에서도
모스트 의원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남은 거는 이제 물가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근데 물가 지표는 사실 고용 지표랑 거의 같이 가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연준의 논리가 어느 정도 시장에 계속 설득력을 가질 건지에 대해서 시장은 약간은 뭐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다라는 네.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정리를 해보면 내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미 연준에서 많은 위원들이 이번에 제시한 테이퍼링을 마칠 필요가 있다라는 의사를 내고 있으니까 이 채권 매입 부분은 아마 내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종료가 된다면 그 이후에 이제 모션은 금리 인상일 것이다. 그러면 금리 인상은 이 실업률이 어느 정도 하락하는 3%대 후반 중후반을 보이는 2022년 하반기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을 쭉 살펴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말이 끝나고 이제 월요일이 되면 모든 증시가 아주 그냥 급반등할 줄 알고 네.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죠 지금 왜 그렇습니까? 가장 큰 게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도세인데요. 외국인들은 왜 한국 시장에서 파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통화 긴축에 대한 글로벌 달러 유동성의 조금 정상화 기조, 긴축 기조에 대한 불확실성에 환율이 반응하고 있고요. 달러 강세, 원화 약세의 구도가 지금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 네.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글로벌 펀드 플로우에 조금 위험, 회피 현상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매도의 좀 주 원인인 것 같고요. 부수적인 원인으로는 어쨌든 반도체 경기에 대한 논란이 되겠죠. 네. 그리고 중국의 혁신 기술 기업에 대한 네. 중국 정부의 규제에 예. 대한 불통 이런 부분도 간접적으로 중국 시장 약세에 따른 한국 시장의 조금 좀 간접적인 피해라고 그럴까요? 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아주 고약한 매도세는 아니지만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다. 언제까지? 반도체 경기가 조금 불확실성이 가실 때까지, 또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악재가 안 되는 시점까지, 내지는 기업 실적이 이런 불확실성을 조금 극복할 수 있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조금 나올 수 있는 시기까지 이러한 재료가 호재가 조금 더 강하게 이러한 불확실성을 지배할 때까지는 외국인 매도세가 조금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국내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매도는 계속 주의 깊게 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요국에서 이제 델타 변이의 확산이 어느 정도 조금 꺾이고 있다라는 지표들이 많던데요. 어제 잭슨홀 미팅에서도 파월 의장도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좀 일시적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좀 시점을 저희가 또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거는 뭐 방역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하셔야 될 말씀 같습니다만은 그 영국 프리미어리그 오늘 손흥민 선수가 어제 한 골 더 네. 넣었더라고요. 네, 200호 네. 골이 늘었는데 네. 그 경기장 장면을 네, 보면 네. 노 마스크에 한 2만 2천 명의 관중들이 꽉 차 있는 모습을 네. 봤단 네. 말입니다. 오늘- 물론 접종률이 한 80% 되죠.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이런 상황인데 방금 우리 손현정 앵커가 질문했다시피 이 대탈 변이 증시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사실은 뭐 이 정해 관계일 수도 있지만 역의 관계가 그동안 뚜렷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늘수록 사실은 통화 정책 그리고 재정 정책이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집행됐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약간 서글픈 얘기지만 코로나의 어떤 희생이 클수록 주식시장은 더 많이 뛰었다. 이게 지금까지의 팩트입니다. 그러면 조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면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재정 정책의 명분도 없고 금리 금융 완화의 제로 금리의 명분도 굉장히 빨리 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마켓 입장에서 보면 약간 냉혈한 그런 말씀이지만 네.
시장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바이러스의 어떤 위드 코로나는 그렇게 나쁠 건 없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만은 경기 추세 자체에 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어떤 순환적인 경기 회복이 네. 이겨나갈 것이다라는 쪽에 조금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제가 주말에 읽어본 기사 중에 한국경제신문에 김현석 기자가 쓴 월스트리트. 월스트리트 네. 그 기사가 상당히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한번 찾아보셔서 필독을 제가 권하고 싶고요. 이제 문제는 결국은 한국으로 다시 또 돌아와야 네. 되는 문제입니다.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렸다는 말씀 아까 손 원장님도 네.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를 앞으로 전문가분들께서 지난주에 나오셔서 2번 정도 더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연내 저는 한 번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가적으로 보고요. 한 번 더? 네, 추가로 한 번, 10월이나 11월 금통위에서 한 번 인상할 가능성이 있고 내년에 한 2번 정도는 인상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한 표 던지고 싶고요. 네. 이유는 어쨌든 좀 가계부채 문제와 그리고 뭐 한국은행이 계속 주장하는 게 물론 이제 통화 정책이 어떤 이런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정책의 정상화라고 이제 저는 접근하고 싶어요. 금리 인상이나 통화 긴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지금 전체적인 거시 지표나 상황에 비해서는 조금 안 맞는다. 현재 기준금리가.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특히 약한 고리가 조금 있다라는 거죠. 가계부채라는. 그래서 전 세계 뭐 주택 시장이 급냉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경기 쇼크가 온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경제 주체들 특히 가계에 좀 위협을 가하는 그런 경제 충격이 왔을 때 예. 우리나라는 특히나 가계부채 조정이 다른 나라보다 조금 느슨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나라일 수 있다라는 것이 네. 지금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거시적인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한국은행이 그래도 직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통화 정책의 정상화는 시장이 충격을 받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신흥국 증시에 있어서 계속 이제 환율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 질문만 더 해드리면은 지금 브라질 헤와라, 터키 리라화가 좀 원화 가치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 원화 가치도 지금 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연내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하면 환율이 조금 더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그거는 뭐 좀 글로벌 달러에 좀 달려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물론 원 달러가 뭐 그런 부분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조금 더 원화 가치 안정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조금 거대한 물결, 지금 달러의 교환의 어떤 그 주체인 기준이 되는 어쨌든 달러 인덱스 그리고 그 달러 인덱스를 쥐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라든지 통화 정책의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부분들이 훨씬 더 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글로벌 달러 인덱스 자체가 조금 강세 기조이기 때문에 나머지 통화들 한국 통화도 조금 약세에서 벗어나기는 완전히 벗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한진 KTB 투자증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잭슨홀 미팅 이후에 한국 증시에까지 미치는 영향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